네, 오늘 헌법재판소 소식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각 현재 헌재에서는 최종 변론 치열한 공방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80일간 3차례, 준비기일 17차례, 이제 20번째 공개 재판을 끝으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게 됐습니다. 현재 대심판정에서는요, 박 대통령 대리인단 최후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의 최후 진술서를 들어보면 말이죠. 최순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내 옷가지를 챙겨준 사람이었다라는 과거의 입장이 그대로 감정 호소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제 대통령이 직접 쓴 그 서면 변론서를 일단 이동욱 전 헌법재판관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낭독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 전체를 보면 그동안 해왔던 대통령의 어떤 언급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즉 이제 국정농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은 무근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특히 최순실에 대해서는 그럴 줄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나의 뭐 여러 가지를 챙겨주던 사람이었는데 뭐 이 유치원 같은 것만 운영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연설문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자문에 응한 것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대통령은 그동안 그 검찰 수사나 법원 영장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일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불리한 걸 일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뭐 그전에 특별한 대통령의 새로운 어떤 증거라든지 새로운 진술, 이것은 뭐 없어 보입니다. 네, 박 대통령을 대한민국 최고 약자라고 표현을 했던 이동욱 변호인의 오늘 최후 진술 변론이 있었습니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아니 공무상 누설이라니 자문 차원임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여전히 그저 최순실은 자신의 주변을 정리해준 사람일 뿐 전혀 정책적 조언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40년간 옷가지와 생필품 등을 도와준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인데 국민들이 이해하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좀 조언을 받았다. 기존 누설 아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 탄핵당하기 전까지 3차례에 걸친 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발표했던 입장하고요. 단 한 글자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은 잘못한 거 없고, 다만 이제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큰 불행이 자초됐다. 그리고요, 오늘도 뭐 이런 얘기를 강조했어요. 단 한순간도 본인 개인 생각은 않고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했다. 이랬는데 이 말을 과연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떻게 이건 신이 아닌 이상요. 인간은 자기 생각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그간의 검찰 수사, 특검 수사, 또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 이런 것조차도 이제 인정을 안 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뭐 이게 사실 그 일반 형사재판으로서 이제 피고인의 최후 변론 비슷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 뭐 나는 관여한 바가 없었고 몰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은 다 그 변호인단이 했으니까 차라리 이게 지금 내가 잘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빠져서 국민 정말 죄송하다. 하나 좀 큰 말씀을 좀 하셨더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지금 그 우리 신 박사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거든요. 난 잘못 없다, 잘못 없다. 근데 그런 사실관계는 대통령께서 좀 말씀하시기보다는 변호인들이 하게 하고 좀 국민들이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지에서 다 걱정하고 있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 국민들께 좀 그 안심이 되고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게 좀 나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대리인을 시켜서 낭독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은 자기는 순수하고 선의로 일을 했고 사익은 하나도 동전 한 푼 챙긴 게 없다. 20여 년간 연루된 적이 없다고요. 다른 행위들은 국정 내지는 통치 행위의 일환이고 특히 최순실은 단순한 자문력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선의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은 헌재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국민들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그 야당
국회 측 소추위원이라든가 헌법재판관들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답변하셨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리인을 시켜서 일방적으로 낭독을 하는 것은 뭐 본인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고려점이 많이 있었겠지만 국민들한테는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서 단 하나 인정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불찰이라는 표현입니다. 불찰. 네. 그러니까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했는데요. 그러니까 저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렸다, 네. 뭐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딱 이 불찰이라는 단어에 다 응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부분들은 없지만 주변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 주변에 있는 뭐 비서관 제대로 못 관리한 탓, 그 비서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본인이 잘 살피지 못한 탓 이렇게 얘기했지 본인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인정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사건 때 지나친 개입은 방해라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기다렸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 대통령이 300명이 넘는 승객이 지금 물에 다 빠져가지고 그 승객이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걸 지나친 개입이라고 판단해서 그냥 보고만 받고 말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감성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국민들이 다수가 된 이유가 바로 이런 태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장된 언론 보도가 시민의 도덕적 감정을 자극을 했다. 촛불 민심, 불순한 정략이 뒤엉켰다고 하는데 세월호를 보는 내용도 그렇고요. 국가 기밀이라고 보이는 대북 그리고 외교 문서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 많았음에도 대통령 측은 어차피 공개될 내용이 있다 얘기하는 걸 보면 국민들의 민도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그 중요한 문건, 사실 언론 네. 입장에서 보면 인사를 갖다가 하루 전에 안다는 게 얼마나 큰 특종입니까? 사실 네.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보안이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인사안이 미리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관련자들 색출해냈던 적이 한두 번이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특별감찰관에서 여러 가지 뭐 언론과 통화한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그때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본인은 여러 가지 인사사항의 문건을 갖다가 최순실한테 준 것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공무상 비밀일출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은 잘못이다.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아까 불찰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런 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민정수석실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실과 대통령이 이런 사항들을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와대 안에서는 대통령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즉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항은 청와대에서 누군가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지시하고 하는데 누가 거부를 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걸 감찰하는 이석수 특별감찰만 마저도 네. 사실은 기능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모든 눈과 귀를 다 막아놓고 본인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내가 불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저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 대리인단의 파상 공격 같은 최후 변론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면 기회였을 텐데 오늘 대통령이 나왔더라면 과거의 헌법재판소 출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 절차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여운을 남기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보시기에 재판 절차는 공정하다, 아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하여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재판 받는 입장에서 그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언제 출석을 하시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이 한 명의 약한 여성을 두고 남성들이 여러 대리인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여 년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고 오로지 개인 생각 없는 국가, 국민만 생각한 이 여성 지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너무 언어 도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대리인단은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때문에 지금 개헌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국가 최고 권력자를 이 나라의 최고의 약자라고 하니 네.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이게 이제 어떤 그 논쟁이 되려고 해도 최소한의 출발점이 같아야지 뭐 거기서 뭐 네 얘기가 맞네 내 얘기가 옳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뭐 주고받고 이게 되는데 네. 저렇게 얘기하면 사실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같은 국민인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요. 어찌 됐든 간에 본인 밑에서 일을 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뭐 청와대 전직 수석들, 비서관들, 장차관들 10수명이 다 대통령의 명을 받고 일을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 다 검찰이나 특검이 잘못 수사했던 거예요. 지금 오늘 헌재에 보낸 본인의 최후 변론을 보면 그거 다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구속영장 발부는 또 뭐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과 특검도 잘못했지만 그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도 잘못했다. 이 얘기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최종 변론이 마감이 되고 한 2주 후에 헌법재판소에 최종 그 결정이 나왔을 때 그거를 그럼 그거를 진짜 받아들일 것인지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본인에 대한 사법 처리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이렇게 되면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 나라의 어떤 사법기관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한 어찌 보면 이것도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초유의 어떤 사태를 발생시킬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지금 대통령의 저러한 인식과 이러한 그 표현들이 굉장히 그 국민들을 참 어떻게 보면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상당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이에 또 대리인단은 내란과 다름없는 상태다라고 규정을 내리더라고요.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폭력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런 것도 최후 변론에서 하는 건가요?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지금 후유증들을 다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국민들은 물론이고 식견 있는 사람들도 이 탄핵 이후가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대통령 대리인들이 하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국회에서 그러한 탄핵을 한 절차가 탄핵 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의결을 했고 그것이 또 법무부까지도 법적인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그걸 탄핵 사기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헌재의 결정. 헌재에 대해서도 지금 법치주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잇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헌재라는 것은 자멸하고 있다. 예산 쓰는 것도 아깝다. 경우에 따라서 지금 김평호 변호사가 이야기한 이게 조선시대냐 양반이 결정하면은 그에 다 따라야 하냐 우리가 노예냐 하는데 헌재가 결정을 하는데 왜 노예고 양반이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 법을 지키는 최고보로서 헌재 결정에 다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없는 것이고 뭐 대통령이고 일반 국민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헌법 대리인들 대통령 대리인들이 마치 불복을 할 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대통령께서도 뭐 공정성 헌재 공정성 강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결정이 내리면 대통령이 뭐 그걸 불복할 어떤 뭐 법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런 수단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승복하면 돼요. 뭐 마음속으로야 불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뭐 할 수가 있지만 특히 대통령은 국헌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선서를 하고 이 대통령의 취임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먼저 이런 헌재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뭐 태극기 집회든 또 촛불 집회든 좀 이제는 오늘 헌재에서 최종 변론이 이뤄진 이후 좀 조용히 자중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대통령과 대리인이 해야 할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헌법재판소 앞을 보고 계십니다. 당초에 탄핵 반대를 외쳤던 진영 그리고 찬성을 호소하는 진영 사이에 장애 압박이
대결 수위가 최고조에 올랐었습니다. 해산을 요청했지만 그래도 태극기를 흔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띄고 있는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을 보고 계십니다. 아침에는요. 애국가까지 부르면서요. 잇따라 소추위원 그리고 대리인단 등장의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그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애국가 시작! 동해물과 백도산 밥안 먹어도 돼요? 모리알이야, 모리알. 탄핵 심판은 사법적 심판입니다. 정치를 잘못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탄핵되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한 증거에서 입각이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번 탄핵 사건에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있어서 국민들의 그런 자존심과 긍지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이 탄핵 심판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의 길을 가는 여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만 보여도 탄핵 기각을 외치는 목소리 그리고 양 진영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폭력 사태 아슬아슬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어요. 괴성을 지르다가 경찰에 의해서 격리된 분들도 꽤 있었고요. 그러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제 감정이 격앙돼서 저런 행동을 일부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탄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엄중한 사태를 두고 국민들이 나름대로 이제 생각들이 찬성과 반대로 갈리면서 나타나는 한 현상 중에 하나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내란을 운운하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종의 대국민 협박이나 다름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내란이 일어났습니까? 내란이 일어날 조짐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좀 격앙돼서 네.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좀 표출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내란 상태로 간 게 아니잖아요. 아, 지금도 계속 충돌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오히려 내란이 일어나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이 네. 일어나서 이렇게 내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라. 기각하든가 아니면 네. 각하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압박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동안에 지금 온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할 만큼의 이런 탄핵 사태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큰 불상사 없이 잘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의 의견은 좀 충돌하거나 대립은 일정 부분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건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수준이 놀랍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건데 네. 오히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 상태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의 대리인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내란이라는 걸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오히려 국민들한테 자꾸 감정을 부추겨서 불에다가 막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이렇게 될까 봐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대통령 이제 그 대리인단 네. 측에서 이제 저렇게 탄핵이 되면은 내란이고 안 되면 이제 혁명이다 그런 얘기가 돈다. 그럼 그러니까 탄핵이 되거나 안 되거나 국가가 아주 큰 혼란 상태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3의 대안으로서 각하를 해라. 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뒷받침으로 저렇게 뭐 내란이 혁명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뭐 저건 좀 지나친 얘기죠. 뭐 이론적으로 뭐 국민의 갈등이 있으니까 각하가 맞지 않냐. 특히 이제 적법 절차나 헌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 주장은 할 수는 있죠. 그렇긴 하지만 저렇게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둘로 갈라서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극적인 언사를 쓴다는 거는 옳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 평화로웠던 집회, 어느새 주말 집회는 이제 폭행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119 구급차가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헌재 선고 이후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일단 우리 외신들도 사실 네. 지난번 우리가 이제 이 촛불 집회가 있을 때 격찬한 이유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데 불구하고 폭력 사태, 쓰레기 네. 하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정말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 위대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태극기 집회도 마찬가지고 또 촛불 집회도 좀 과격해지면서 네. 특히 그저께 있던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에 그 태극기 집회장에 누가 이제 탄핵 인용 네. 이걸 이제 가지고 문건을 가지고 간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집단 폭행을 당해서 보니까 이제 코에 코피도 나고 했는데 문제는 그걸 또 119가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안에 사람인지 확인해야 되겠다 해서 네. 119가 또 늦게 출발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곳곳에서 좀 폭력 사태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보면 이게 지금 뭔가 좀 금도를 우리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그동안 많이 자제해왔던 그런 것들이 특히 일부 정치인이라든지 일부
변호인들에 의해서 좀 선동이 되면서 특히 계속 그런 부분들 지금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선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와서 뭐 폭력, 혁명이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걸 자제시켜야 할 분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지금 선동하고 있는 국면이 되니까 이 탄핵이 솔직히 말해서 이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간에 그 이유가 더 걱정이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만약 이 사태가 계속된다라면 과연 누가 이제 수습을 해줄 것인지 네. 더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해방 직후에 좌우익 대립을 보셨던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이 막말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평호 변호사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불복을 해야 하나? 지금이 조선시대냐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음도 시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탄핵 사유도 지금 국회가 13가지 사유를 적었는데 13가지가 다 필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한 가지 한 가지 나눠서 투표했더라면 모두가 3분의 2를 통과하지 못해서 탄핵 사유가 하나도 안 생길 텐데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네. 뭐 대한민국 최고 학벌이에요. 경기중고 졸업하고 서울법대 졸업하시고 하버드 로스쿨 가고 석사학위도 받으시고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몇 안 되는 한국 변호사다 뭐 이런 네. 식으로 했는데 제가 들을 때는요 그 복종에 대한 그 개념이 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법을 대하는 기본 철학에 있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법에 대한 복종을 얘기할 때는요. 그 법 자체에 대한 복종이지 사람에 대한 복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군이나 경찰에서도요. 네. 상명하복한다. 상관의 그 명령에 복종한다는 거는 상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복종이 아니고 국가가 내리는 그 신성한 임무에 대한 복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조차도 구분 못하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 2조 시대냐. 아니 그러면 저분이 이제까지 70여 평생 그 법조인 생활을 해오면서 그러면 법원의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그럼 복종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네. 근데 참으로 이거는 보면은 이제 박근혜 친박 정치의 어떤 파산 얘기도 하지만 그 또 친박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조차도 네. 그 지식의 세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를 지금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대리인단은 이중환 변호인으로 순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영태 씨 얘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데요. 오늘 저 삼엄했던 경비 최근의 병력보다 2배 증강해서 200여 명이 지금 청사 안팎을 지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관들 보면 실탄을 장전한 총으로 무장한 경찰관들이 함께 경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무슨 재판이 공정하게 되겠습니까? 헌법재판관은 네.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흉흉한 마당에 결정문을 마음 편히 쓰겠습니까? 저래서는 안 됩니다. 탄핵을 네.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이나 이제부터는 오로지 묵묵히 헌법재판소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네. 그거를 우리가 개헌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새로운 우리 정치 지도자를 세우더니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 헌법재판관들에게 협박을 하러 겁을 주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 그거는 그야말로 반헌법적인 거죠. 네. 결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지금 김평호 변호사님도 보면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사실 우리가 법률적으로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은 이게 그 일괄 투표의 위헌성, 각 네. 사유마다 하나하나씩 투표해야 되는데 일괄에 투표했으니까 위헌이다. 그거는 미국의 경우는 위헌이 되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다르거든요. 네. 뭐 그런 거는 뭐 좋은 주장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탄핵 수초가 되면 권한의 정지가 되니까 그 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네. 말하자면 그 탄핵 수초 절차에 있어서 그런 적법 잘 지켜라. 그런 건 훌륭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들어갈 걸로 보여요. 근데 그쪽에 집중을 안 하시고 좀 이렇게 거칠게 하시니까 결국엔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재판부에 대항을 하고 네. 저렇게 선동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럴 때일수록 뭐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나 국회 측이나 정치인들이나 아주 신중하고 네. 차분하게 그런 헌법적인 법리를 주장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네.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왜 생겼습니까? 87년도 개헌할 때 헌법재판소를 만들고 헌법재판소 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독재자가 자기의 권력을 무한하게 막 휘두르는 것을 막자고 하는 취지에서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키고 그런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자.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최고 사법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 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자의 잘못을 그 기구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9차 개헌이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면은 과거 아버지가 했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자꾸 이렇게 몰아가거나 이걸 공정성 시비를 걸고 나중에 가서 불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자체가 역사의 교훈을 잇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속속 박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대리인 측의 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순실의 믿음을 경계했어야 되는데 늦은 후회가 든다. 그리고 본인은 재단도 그렇고 기업 기부를 뇌물로 오해받게 돼서 이 부분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네.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그 현재 그 증인신문에서도 그 강일원 재판에 그렇게 질문을 했죠. 아니 근데 이 좋은 재단을 만들면서 왜 네. 비밀로 했냐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 뭐 미르와 K스포 재단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뭔가 문화융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좋은 재단을 만들면서 왜 경제수석실이 관여를 해서 왜 이사들 모든 명단을 왜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그리고 이 모금 자체도 왜 그렇게 청와대가 주도를 해서 했느냐는 것이거든요. 네. 그거는 뭔가 불법적인 게 요인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니까 결국 나중에 청와대 비서관도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문화융성을 위해서 미르와 K스포츠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걸 민간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만들고 놔뒀어야지. 그걸 왜 청와대가 일일이 증액을 하고 모금 액수를 정해주고 53개 기업이 770억을 낼 정도로 그렇게 압박을 하고 그렇게 나중에 또 명단까지도 다 넘겨주고 모든 운영을 일일이 간섭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사실 문제다는 게 지난번 지금 이 재판 과정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대통령이 본인이 엮였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엮인 것을 왜 네. 엮였는지 그게 아닌지 그걸 헌재 재판관이나 아니면 특검 조사를 통해서 저는 밝혔어야 된다고 봐요. 자, 네. 그러면 문제는 지금 와서 이게 이거는 그냥 선의에서 의한 것이고 이건 강요한 거 아니다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왜 아닌지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과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과 그 조사된 내용들이 왜 잘못인지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장을 하지 않고 지금 나와서는 모든 게 다 나는 선의로 했다. 이 선의 하나에 모든 게 묻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건 유출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걸 봐서 정말 최순실의 스스로 챙기는 행위를 알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문건 유출에 대한 인식 네.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가 없죠. 대통령 정도 하시면서 그 문건이 나가는 게 무슨 사적인 아주 무슨 일상적인 그 문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인사 내용이라든가 외교관계 내용도 이런 문건들이 나가는데 외부로 유출되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이고 그건 뭐 네. 억지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이중환 그 대리인도 지금 나오셔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그 골자는 이것은 국정농단이 아니고 네. 최순실과 고영태의 내연 관계에서 그것이 시작됐다. 네. 또 일부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불법 증거라든가 증거 조작 이런 것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최순실과 고영태 간의 내연 관계든 그것이 갈등 관계든 내연에서 갈등 관계로 번져서 그러한 이 국정농단의 어떤 단초가 제공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그것이 폭로를 한 것이지 그 이전에 국정농단 사실이 없었으면은 고영태와 최순실이 아무리 무슨 일을 하려기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적어도 청와대라든가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뒷받침이라든가 어떤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국정농단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선언을 거꾸로 해가고 본질과 격가지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대리인 측에서 나름대로 대통령의 무죄를 또 순수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네. 것 같습니다만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안 나오셨을까요? 그렇게 억울해 하셨다면 사실 나와서 피력을 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일언어, 증인 신청 기각하고 재판관 기피도 그랬고 졸속 재판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통령이 출석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주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준비된 시나리오가 없는데 좀 익숙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부터 나올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이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자꾸 카드를 흔들면서 이 재판을 지원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지 네. 박 대통령은 애초부터 나올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들한테 보였던 태도를 보세요. 누구한테 질문받기도 싫어하고 누가 소통하는 방식도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이지 누구 얘기를 들어서 박 대통령이 뭐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네. 1차, 2차, 3차 대국민 담화를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TV하고 인터뷰하고 헌재에 냈던 의견서를 보십시오. 박 대통령은 지금도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럼 박 대통령이 헌재에 가가지고 나가 잘못 없으면 나에 대해서 무슨 신문을 하느냐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차원으로 박 대통령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헌재에 나가서 얘기할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조금 더 황당하다고 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최순실 씨한테 문건을 넘겨준 게 표현을 자문하기 위한 뭐 그런 네. 것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장하는 게 최순실 씨가 문건을 다른 곳에 유출한 적은 없다. 이걸 네. 이제 일종의 반박 성격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문건은 어차피 대중에게 공개될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이 만드는 연설문부터 시작해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문건 언젠가 정부가 발표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한 달 전에 입수하느냐, 일주일 전에 입수하느냐, 아니면 발표하고 난 다음에 아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대책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일주일 전에 알았고 한 달 전에 알았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최순실 씨가 일부 또 그 문건을 받은 그런 정황이나 증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 잘못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자기 모순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네.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법리적으로 귀담아 들을 만한 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 뭔가 하면 정치적 무능력이 소추 사유가 될 수가 없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이 잘못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때 그때 탄핵 수출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거나 불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무능하거나 건가요? 부도덕하거나 네. 그런 건 우리나라는 사유가 안 됩니다. 미국 네. 같은 데는 사유가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맞고 또 헌법재판부 구성 문제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구인 체제가 돼야지 이게 헌법재판부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거 네. 맞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도 한 사람 빠진 거는 문제가 있다, 위헌이다라는 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의지해서 이제 주장하는 걸로 보이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뭐 아마 결정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오늘 조사와 관련해서 특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초부터 박 대통령이 특검에선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측에서 조사가 한번 무산된 이후에 별의별 요구를 다 했다. 녹음도 하지 말라, 녹화도 하지 말라. 이런 거를 원래 그렇게 요구하는 건가요? 오늘 뭐 이규실 특검보 얘기하면 처음에 얘기할 때는 뭐 녹음 녹화 얘기가 없었답니다. 근데 네. 두 번째 얘기를 할 때 이제 한번 무산되고 두 번째 할 때 그 특검 측에서 녹음과 녹화를 요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구만요. 네.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 못 받아들였다 해가서 이제 결국엔 무산된 걸로 보이는데 녹음 녹화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기자간담회 생각이 납니다. 1월 1일 날 기자분들 녹음도 할 수 없고 녹화도 할 수 없게 했던 그 장면 말이죠. 특검 조사 때 최순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검사가 불러놔놓고 자기를 압박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CCTV 없는 데 가서.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보면 이번 조사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조사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조사 자체가 물론 대통령을 직접 소추할 수는 없지만 역사의 기록으로 또 남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임기가 탄핵에 인용이 돼서 나갈 경우에 사실 중요한 수사 자료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한 조서보다는 실제로 이제 녹음과 녹화를 하는 것 자체가 보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굳이 이 조사 자체가 꿀릴 게 없다라면 왜 녹음과 녹화를 못하게 했는 것인지 혹시나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밖에 유출돼서 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지 만약에 특검이 조사하고 나중에 이야기가 달라지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예를 들어서 특검이 조사를 했는데 그 대통령이 아니 특검이 너무 나를 압박했단 말이지 나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특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어떻게 대통령 조사를 하는데 저렇게 대통령한테 윽박 지르고 반말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 입장에는 그렇게 다 뒤집어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녹화와 녹음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조치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코 그런 조사는 받기 싫었던 것이죠. 네. 글쎄요, 일반 뭐 사건 수사에서도 경찰서나 검사실에 이제 그런 게 동영상 찍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네.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그건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네, 근데 네. 대통령의 경우는 이번에 거부를 한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최순실과 마찬가지로 압박이 있었다. 특검의 무리한 요구로 조사가 무산됐다고 하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발표가 좀 전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오늘 대리인단이 근데 누가 먼저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도 일종의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각자 변론을 하다 보니까 먼저 하시겠다고 해서요. 사법연수원 들어간 순서대로 하자. 아니다. 당뇨가 있으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정미 재판관이 정리를 해주셔야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열 몇 명이 되다 보니까 의견이 합치되기 쉽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같은 진영 내에서 뭔가 통일된 행동을 하는 게 변화하고자 하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하다가 하다 못해 뭐 사법연수원 기수까지 따지고 하는 아주 해프닝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제 논리도요. 어떤 분들은 8명이니까 이건 아예 안 된다. 그다음은 뭐 김평우 변호사처럼 네. 이걸 껌껌이 국회에서 다 탄핵 소추하는 의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 뭉뚱그려갖고 섞어찌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원인무효다. 그러니까 네. 이게 원인무효면요 아예 각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뭐 재판을 진행할 이유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갖다가 탄핵 소추안을 낼 수 있는 그 기본 요건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손범규 변호사가 제3의 길이다. 이게 무슨 제3의 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탄핵을 받아들이면 인용이고 네. 아니면은 기각인데 요건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각하하라. 근데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내에서는요. 요건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각하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증거가 불충분하고 뭐 하니까 이건 기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김평우 변호사는요. 이게 국회 탄핵소추가 섞어찌개라고 했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보면 지금 완전히 따로 국밥으로 이게 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네. 실제 그 재판을 해보면요. 여러 팀이 네. 되면은 이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 조율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대통령 측의 경우에는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자 대리라는 걸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얘기들이 다르잖아요. 법리 주장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이건 각자 대리일 수밖에 없다. 뭐 아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김평우 변호사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아요. 뭐 최순실과 뭐 고영태 간에 무슨 미래니 이런 걸 격가지를 얘기해서 좀 욕은 먹었지만 이중한 그 변호사가 그 대통령 대리인의 대표를 하실 때는 그래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쭉 이렇게 행사를 해왔는데 김평우 변호사, 이동우 변호사 이분들이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로 구속되면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이 뇌물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이 부분이 구속이 되니까 아마 이 부분은 법리적인 논쟁보다는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서 뭐 과격 발언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부에서 이렇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충돌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서로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일관된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서로의 변론을 보면서 좀 헛갈려 하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태극기 집회에서는요, 지금 응급차에 실려가는 분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장면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상당히 섬뜩한 피바다 계엄령, 특히 탄핵 찬성 집회에서도 전에 많이 보지 못했던 횃불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결국은 모두 헌재 판결 이후에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것, 불복의 정신, 민주주의를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데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저 분노에 올라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요, 박영수 특별검사 자택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이거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커터칼 테러를 한번 당한 적이 있으십니다. 네. 그때 사실은 뭐 소송 대리인한테는 좀 그 테러를 받으셔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자택 앞에서 지금 몽둥이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 몽둥이라는 게 뭐냐면 뭐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개인적인 집에 가서 저런 식의 협박을 하고 태우고 불로 태우고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이거는 뭐 백주 대낮에 지금 테러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공권력이 저런 것들은 좀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뭔가 그래도 지켜야 될 선들을 그냥 아슬아슬하게 지켜왔는데 그 한계가 지금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말 이 정치인들의 역할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그 토요일 날 문재인 전 대표가 여기 MBN에 나오셔서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기각에 대해서도 이제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끝나자마자 또 장애 집회 하러 가셨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정말 이번 주 3일 1일 날 지금 제가 볼 때 굉장히 걱정스러운 집회가 바로 3월 1일 날 집회인데 그날 같은 경우는 지금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이 처음으로 이 청와대를 지금 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광화문을 뚫어서 이제 청와대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광화문에서는 촛불 집회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충돌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3월 1일 날 같은 경우는 자유총연맹이 주도를 해서 전국에 있는 분들 다 지금 끌어모으겠다는 아주 대규모 시위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은데 이거에 대해 정말 양측이 뭔가 지금 정치인들이 나서서 정말 자제를 호소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탄핵이 기각이 되면 혁명이라는 말, 물론 정치인으로서는 수용하겠다고 얘기하겠지만요. 무엇보다도 야권 주자들에 있어서도 국민들을 촛불로 이끌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쨌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호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정치 본연의 기능이 갈등을 조정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거꾸로 갈등을 조장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크게 보면은 오히려 지금 뭐 태극기 집회건 촛불 집회건 거기 나가서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이게 흔들고 하는 것들이 본인들에게는 그 지지 세력에 뭐를 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얄팍한 그 주판을 튕기기 위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제력을 보여주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과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저는 그런 점에서요. 최근 그 안철수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분 이런 거대로 좀 평가를 해줘야 되겠다. 이쪽 저쪽 다 안 나가면서 말이에요. 이거는 뭐 헌재의 판결을 조용히 기다리자 하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성숙한 민주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그 정치인을 평가할 때도 그런 걸 굉장히 소중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제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이 좀 같이 여야 구분하지 않고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국민들한테 뭐 호소를 하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다 수용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많은 국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야권의 정치인들이 그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는 부분은 조금 좀 경우를 달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박 대통령을 뭐 가장 약자라고 이제 이동욱 변호사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박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의 생각들을 하고 나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오지만 지금 탄핵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 이게 오히려 여론전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무엇인가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법적인 판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여론 재판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다시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이제는 정말 야권이든 여권 주자들이 좀 차분하게 이 문제를 좀 대응하라고 국민들의 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독이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선거에 승복하는 게 진정한 법치, 우리가 구현했던 민주주의의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법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상황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겠죠. 오죽하면 오늘 만평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특검 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 황교안 대행이 내일로 끝내라 하니까 이제는 황 대행한테 경호가 붙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될 정도로요. 지금 이거 탄핵하겠다. 야권이 일제히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바른정당은 탄핵을 해야 한다는 뭐 여론조사는 한 80% 되고 네. 특검을 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한 65 내지 7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현재의 특검이 열심히는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네. 말하자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안 이루어졌고 또 뭐 삼성에 대해서는 했습니다만은 롯데라든가 SK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병우와 그의 또 우병우 무슨 사단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검이 좀 더 연장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 또 황교안 총리도 정치인 황교안이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의 공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최근에 너무 그 대권 행보를 하시면서 정치적 판단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말하자면 공적인 차원에서 수사 특검의 그런 수사상의 필요성이 정말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판단을 하셨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의리랄까 뭐 야당에서는 호위무사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수 세력들의 어떤 지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가 뭐 일단 저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지금 또 탄핵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도 탄핵하고 그런 얘기까지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기 권한 내에서 그것이 뭐 여론은 어떻게 나왔든 또 뭐 찬반이 갈리기는 하지만 결정을 내렸으면 그거에 따라서 또 승복을 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정치적인 차원에서 또 뭐 탄핵이니 어쩌니 한다고 보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쇼냐 그럴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과거에 책임 총리 하자고 할 때 책임 총리를 그때 하고 임명해 놨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때 또 반대했잖아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또 정치적 이해가 다르니까 뭐 대통령에서 국무총리까지 탄핵하자고 나서는 것은 뭐 주장은 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공세는 할 수 있지만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끝까지 나쁜 대통령이고 나쁜 총리다라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에 이제 야당이 동참하기로 하면서요. 또 한 번의 소용돌이가 예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탄핵까지 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야권이 반발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번에 이제 수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선 기간 동안에 정치적으로 뭔가 중립성에 관한 문제에 좀 훼손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고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 중립성이 훼손이 안 되는 건가요? 그 논리도 제가 볼 땐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야권에서 이렇게 만약에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통해서 얘기한다면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대선 기간을 대선 선거라고 하는 것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관리자 역할을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저는 반발할 만한 이유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검이 수사하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해준다.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인데요. 이제 그런 표현은 노골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요. 특검을 연장하게 되면 한 3월 10일 정도, 연장하게 되면 30일 연장 아닙니까? 근데 한 3월 10일 정도에 헌재의 결정이,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재 결정 이후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되는데 그 60일 중에 한 20일 정도가
특검 수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네. 이게 정상적인 대선 후보 선택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특검 수사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조기 대선만 없다면요. 특검 수사가 연장돼야 한다는 건 100% 옳은 논리인데 조기 대선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우려가 있다. 꼭 황대행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뭐 그런 그 지적도 있다는 건 맞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 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그게 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네. 저는 좀 답답한 게 탄핵을 한다 그러는데 탄핵이라는 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탄핵이에요. 그 기간 연장 안 하면 그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입니까? 그래 명색이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헌법 한 조문 읽어보고 나서 그런 말씀하셔야지. 아무리 정치적인 수사라도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면 안 되죠.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건 몰라도 무조건 탄핵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떤 입장이 나오든 어쨌든 보수 이미지를 각인하고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현재 최종 변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였습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요, 오늘. 그런데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면 시점은 앞으로 3월 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용이 만약 된다면 박 대통령 그리고 친박에 대한 상당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늘 그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난 25일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이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국민 분열과 갈등의 상황이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정치며 국정이었는지 국민 앞에 박근혜 대통령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친박 패권 세력들의 이러한 법을 우롱하는 처사는 보수를 괴멸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절단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참한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저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결국 탄핵이 이제 심판에서 인용이 되면 박 대통령의 다음 행보와 관련해서 과연 바른정당, 그전에 보수라고 했던 분들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면 탄핵 인용이 되면 자유한국당이 이제 설 자리가 없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결국 이제 해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이 이제 제대로 서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또 친박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 결코 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행동을 보면 이 재판 자체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일단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즉 뭐냐면 지금 대리인단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이거는 사실 위헌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고 또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사저로 간다라면 탄핵 인용돼서 아마 그다음부터는 이제 검찰의 조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부터 아마 대통령은 또 다른 또 검찰과 실랑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검찰에서 예를 들어 소환 명령을 내릴 텐데 그럼 소환하면 그 대통령이 또 순순히 소환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갈등이 빚어지면 이걸 통해서 사실은 친박이나 친박 세력들은 또 하나의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울 겁니다. 즉, 이 정치라는 게 보면 결국 이제 생존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렇게 바른정당으로 다 올 수 있는 상황, 저는 그렇게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헌법재판소에서는 김평우 대리인의 최종 변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는 조선시대의 연좌제를 전제로 한다. 최순실의 친구로서의 행동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우진술 이전에요. 권선동 소추위원장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만든 나라 비선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 친구라는 언급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김평우 변호사는요.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궤변이고 지금 이런 민주적인 현대 국가, 민주공화국에 맞지 않는 법리 주장을 아주 본인의 독특한 그 해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박 대통령이 이제 성적으로 여자인데 왜 남자가 여자를 보호를 못하느냐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이거 주장까지 하고 있으니까 저분이 과연 뭐 저 진짜 대한민국 사법시험 합격한 분이 맞는지 뭐 이런 정도까지 최고의 수준이 엘리트셨는데요. 되는데 지금 연좌제라는 말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없어진 지 꽤 돼요. 연좌제가. 그런데 무슨 최순실이 이제 박 대통령의 친구인데 그 친구 잘못한 것을 대통령에 다 뒤집어 씌운다? 지금 그러면 아까 검찰의 수사, 특검의 수사, 또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아무 잘못 없고 친구인 최순실이 다 분탕질을 했는데 그 친구가 분탕질한 것까지 왜 박 대통령이 뒤집어 써야 하느냐?
이거 네. 연좌제 아니냐? 아마 저분이 조선시대 변호사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법률적 의미는 그겁니다. 공모한 바가 없다. 네. 내 측근 비리는 맞는데 내가 공모한 바가 없는데 같이 범행을 안 했는데 왜 순실이 잘못을 나한테 씌우느냐. 그 얘기죠. 공모가 공범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동안에 특검이나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시한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이 논리가 원래 맞다면 박 대통령은 아무 생각 없이 친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 논리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나온 증거나 이런 것들로 보면. 그러니까 전 연좌제 적용 대상도 사실 안 될 뿐더러 박 대통령의 그냥 책임의 필요로 해서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아마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이 김평우 변호사 본인이 나를 이제 앞으로 혁명가로 불러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지금까지 그런 여러 경력이나 뭐 연세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얘기하는 그런 논리라든가 법리 이런 것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본인도 하고 있다는 거 알지 않겠나? 단지 이런 지금 헌재의 재판 과정에 어깃장을 놔서 어차피 헌재의 지금 돌아가는 여러 상황들이 볼 때 자칫하면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를 겨냥해서 지금 판을 깨는 그런 쪽으로 아예 작심을 하고 발언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적어도 대한변협 회장을 하시고 그만한 식견과 역량을 가지신 분이 보통 사람들의 무슨 뭐 꼭 법조인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상식과 합리에 맞는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어긋나는 발언을 해서 다른 의도가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1시간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시간이 아닌 대리인단은 지금 3시부터 5시 이 시각 26분, 2시간 26분 넘게 계속 최종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평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아니고요. 또 예전에 뭐 친박을 하던 분도 아닌데 제가 볼 때 아마 본인은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주장한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헌법재판소에서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헌법 이론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건 덮여버리고 이게 뭐 막말로 가버리고 뭐 혁명이 나오고 뭐 선동이 돼버리니까 지금 본인이 원래 할 수 있던 그 역할을 우리 제대로 못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칫하면은 대통령한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여러 평론가들이 말씀하시기에도 이거 국민 상식에 안 맞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본인이 원래 얘기했어야만 하는 것 그거는 지금 덮여버리고 있고 지금 얘기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들이 엉뚱하게 계속 좀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최종 변론은요. 이 시각 현재 상태로 보면 저녁 이후 늦은 저녁까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지금 지난번에도 아마 김평호 변호사가 1시간 반을 혼자서 이야기하셨죠. 거의 뭐 연설을 하다시피 이야기를 하고 그때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서 뭐 국회 대변인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전체를 보면 저는 대통령의 자세,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지금 다 구속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저 사람들은 잘못으로 구속돼 있습니까? 대통령 지시도 안 했는데 정무성 비서관 자기가 알아서 문건 다 유출하고 자기도 지시도 안 했는데 안종범 수석이 가서 대기업들한테 돈을 뜯어오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잘못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잖아요. 대통령은 전혀 몰랐고 대통령은 저는 그냥 지시도 하지도 않았는데 정호성, 안종범,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다 조윤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범죄를 저질렀다. 지금 논리로 보면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분들이 왜 저는 대통령한테 옹호하는 진술을 안 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터지면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자, 다 저희 불척을 제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진술 들어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한 번의 연민과 한 번의 이야기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되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은 대통령의 법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시키면 다 해야 되고 안 시키면 다 잘려나갔지 않습니까? 유진용 문체부 장관이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이 대통령 독대해서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 한번 했다가 바로 잘려나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 밑에 있는 부하들이, 직업, 장관들이, 차관들이 그렇게 했으면 대통령이 최소한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저는 지도자로서 최소한 자세 같은데, 지금 대통령의 진술을 보면 나는 몰랐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해서 그렇게 됐다? 참 이런 진술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맞는지에 대한 저 의문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열흘에서 2주일 정도의 시간이 이제 남을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에 대통령의 마지막 이제 카드가 뭐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오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최종 변론을 보면 대통령은 지금 특검에서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이 조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측에 떠넘기냐면서 특검에 대한 공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순실과 대통령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의 박 대통령.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 선거 이전에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예상이 되시나요? 지금 뭐 남은 카드는 박 대통령 출석 카드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네. 결국 하야 카드 하나 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카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고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제는 조용히 헌법재판소가 평이 평결할 수 있도록 네.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뭐 하야할 것이다 이런 카드가 자꾸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특히 한국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그냥 국회의원들이 일종의 뭐 정치 전략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박 대통령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에 박 대통령이 보였던 모습으로도 그렇고 박 대통령이 잘못 없다고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박 대통령은 하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네. 또 맞다고 보고요. 오늘 결심이 되고 이제 선고 날짜가 정해진다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어떤 그 위력이나 위세를 보여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거를 생각을 아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것이 말씀하시겠으면 심판장에 가서 말씀하시고 의견서를 거기다 내셔야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뭐 호소를 하신다든지 기자들을 상대로 뭘 하신다든지 그거는 옳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온 국민이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이 탄핵 제도를 만든 그 헌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겁니다. 네.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 트레이드마크에 모른다라는 말은 잘 맞지 않으신 것 같다.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라는 법치의 대원칙을 선언해달라라고 하는 오늘 수추인 측의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수추인 측 얘기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원칙과 법과 원칙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그런 신뢰를 지금 저버린 것이거든요. 특히 너무 본인의 말씀도 지금 지키지 않은 게 최근에만 해도 몇 개입니까? 네. 검찰 나가겠다가 무슨 특검 나가겠다 다 안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대로 하야설이 나오는데 이미 그것도 시효가 지났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하야한다 해봤자 꼼수 하야뿐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말하자면은 어차피 인용될 것 같으니까 하야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의미로서 하야를 한다면은 오히려 네. 사태를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촉발시키는 그런 하야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하실 수 있다 한다면은 정말 정치인뿐만 아니라 또 국민 그리고 네. 촛불이든 태극기든 이제 헌재가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갔으니까 그 결과를 자중자애하면서 지켜보고 결과를 승복하자 이렇게 네. 대통령이 한번 좀 호소해 주시는 것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 소추안으로 젊은이들이 국어 공부하면 큰일이라고 김평우 변호사가 일가를 하네요. 근데 참 이 지금 상황을 보면 저도 솔직히 이제 정말 뭐가 진실이고 뭐가 인건지 좀 정말 가치의 어떤 혼돈 상황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신념과 생각들 자체가 좀 완전 흔들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지키려고 했던 거 사실은요.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법치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네. 지키는 것들이 그동안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해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김평호 변호사는 나는 혁명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대통령을 대리하는 분이 지금에 있는 모든 어떤 헌법적 질서를 부정하면서 나는 네. 이것보다는 이거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혁명이라는 이야기는 오히려 진보 좌파 쪽에서 나온 게 혁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저런 분들이 혁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참 이게 뭔가 진실과 사실
그리고 또 이게 가치의 어떤 혼돈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과연 이 문제를 우리 후세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정말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착잡한 대목입니다. 김평호 변호사의 발언 중에서 과도한 걸 빼버리고 법률적인 것만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정치적인 결의라면 타당하다. 그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탄핵이 되거든요. 근데 참 저는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국회 측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고 왜 그동안에 헌법학자들을 불러서 이것이 탄핵소추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왜 그런 얘기를 안 들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동안 보면 형사재판 진행하는 것 했거든요. 양쪽 다. 그런 점에서 지금 뒤늦게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고 하는 건데 기왕 지나가서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그 점이 참 뭐 많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탄핵 심판이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제 내일로써 완결을 하게 될 텐데요. 박영수 특검과 관련해서는 경호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집회에서의 상황,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 X는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순진하게 연설이나 하고 구호나 외쳐서 바뀐 게 없습니다. 이제는 응징할 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90일간의 특검 수사가 내일로써 종료가 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의 직접 조사는 어쨌든 거부가 되긴 했지만요. 특검과 박 대통령 간의 승강이는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저렇게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이 격앙이 돼서 저렇게 이제 행동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선은 넘어섰다고 생각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런 분들이 반대할 만한 논리가 무엇인가, 그 논리적 근거가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박근혜라고 하는 한 정치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정치인이 위기에 빠졌다는 생각에 저렇게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식의 어떤 대책을, 그런 식의 대처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데요. 만약에 지금 특검이 불공정하다고 하면 특검 수사에 대해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애초부터 시작했던 그 모든 전제가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블릿 PC 다 조작된 것이고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국정농단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엮여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특검이라는 게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한테 저런 분들의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에 더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막무가내식으로 더 만약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것은 일정하게 법적 제재가 필요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은 국외에서 재산 내 거 발견하면 그냥 특검이 다 가져가세요 하던데요. 마지막까지 당당하던데요. 일단 지금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그 특검에서 밝혀낸 게 차명 재산 100억 정도를 더 밝혀냈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재산 문제에 대해서 추적을 쭉 해왔는데 그걸 아마 이제 종합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럽니다. 특검에서도 이제 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게 불법